네, 제 142회 키스텝 수요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사업조정본부장 유영수입니다. 키스텝에서는 수요 포럼을 통해서 과학기술 정책과 R&D 현안 이슈를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수요 포럼인데요. 2022년 경제 전망과 과학기술 분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키스텝 원장으로 오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수요 포럼인데요. 과학기술 혁신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정말 우리만의 독자적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역을 맡고 있는 여기에서도 결국은 기술 혁신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같은 이 과학기술적 대안이 결국은 이 출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이제 뭐 잠재 성장률에 기술 혁신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2022년을 바라보면서 경제 전망 가운데 우리 과학기술 혁신 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이런 이슈를 좀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토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요 포럼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장소를 통해서,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우리나라에 직면한 이런 대전환적 시기에 우리의 이슈들을 어떻게 하면 좀 모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토론의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키스텝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외부적 중요한 전문 우수한 분들을 좀 모시고 저희도 새로운 정책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지혜와 또 자문을 받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022년도 국내 경제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해 주시는 우리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실장님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또 금년의 과학수 혁신을 힘차게 도약하는 큰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실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주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 글로벌 경제와 그다음에 올해 한 해 한국 경제 방향이라는 주제가 좀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올해가 상당히 뭐 꼭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고요. 상당히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회적 이슈 그리고 국가 정책이 어떻게 보면 올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올 한 해 뭐 나아가서는 향후 몇 년 동안의 글로벌 그리고 한국 경제의 전망을 좀 조망을 해보고요. 거기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뭔지를 한번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글로벌 경제 여건입니다. 이게 왼쪽에 보시면 IMF의 전망치인데, 작년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5.9%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올해는 그거보다는 한 1.5%포인트 떨어진 한 4.4%.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 전체가 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2020년에 이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작년 성장률이 워낙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올해와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가는데 4.4%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기존 전망치, 기존에 작년에 IMF가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이
한 4.9%, 5% 정도 됐었는데 그거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뒤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에 좀 문제가 많다. 신흥국이 오른쪽은 이제 그림 보시면은 파란색이 신흥국 쪽의 경제 성장률이고 빨간색이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신흥국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뭐 성장률이 한 10% 정도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의 성장률이 높습니다. 2017년만 봐도 뭐 신흥국이 4.8%, 그리고 선진국이 2.5%, 한 2%포인트 이상은 높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많이 좁혀졌죠. 이게 선진국이 좋아서가 아니고 신흥국 쪽의 어떤 성장세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 요게 뒤쪽에 뭐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핵심입니다. 이게 올해만 그럴 것 같진 않고요. 특히 신흥국 쪽에서도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많이 떨어질 거다. 이게 세계 경제의 앞으로의 전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요국들, 왼쪽은 선진국, 오른쪽은 이제 신흥국인데요. 브릭스라 그래서 이 경기 선행지수가 다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꺾인다는 게 경제가 뭐 나쁘다는 의미보다는요. 뭐라고 할까? 그동안 좀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고 회복이 됐는데 그게 좀 조정을 받는 국면. 그래서 올해가 이제 그런 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생각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좀 많이 낮춰졌습니다. IMF가 원래 한 5.2% 정도 올해 예상했었는데 왼쪽 그림에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많이 떨어지죠. 이게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미크론도 있고 물류 대란도 있고 특히 미국 서해안 쪽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올해는 성장률이 좀 떨어질 걸로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저 정도 올해 1분기를 제외하고 2분기 이후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2%대 중반 혹은 3%이 정도 나오면은 미국의 평균 성장률이 한 2%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입니다. 중국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때문에 호주산 석탄이라든가 철광석 수입을 중국에서 이제 차단을 했고요.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산업 생산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중국의 왼쪽 그림에 그 이제 경제 성장률 보면 한 4%대 정도 나오잖아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한 5%대 이상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뭐랄까 떨어지는 그런 이제 기조적인 국면, 이게 중국의 저성장, 과연 이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거는 앞으로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유로존은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작년에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1분기하고 3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았어서 그거에 대한 반등으로 4분기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나라도 이제 최근에 어떤 확진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성장세는 빠르게 좀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신흥국인데 신흥국은 뭐 여러 신흥국이 있는데 보여드리는 거는 왼쪽에 인도와 오른쪽에 브라질인데요. 인도는 델타 바이러스 때 많이 좀 충격을 받았고 그게 많이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양상인데 지금 신흥국 중에서 중국과 더불어서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쪽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IB라고 전망을 제가 써놨는데 IB가 이제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그런 투자은행들의 평균치를 해놓은 건데요. 많이 좀 떨어지죠. 올해 1%로 떨어지고 저희 전망치로는 하반기에는 마이너스까지도 나올 수 있는 여기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요.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이 한 6번, 7번 금리를 올렸음에도 물가 상승이 안 떨어집니다. 저기는 극단적으로 가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가능한 상황이라 브라질은 올해 상당히 좀 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인데요. 금리는 이제 저희 금리가 아니고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페드 연준의 기준금리인데 올해 한 4번, 최소 4번 뭐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미국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제 주요국들이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이게 민간 R&D에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하이테크 벤처 기업들이 이 부채율이 되게 높습니다.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금리가 저렇게 올라갈 거로 시장이 예측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기술주들이 폭락하는 그런 게 최근에도 있었고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민간 R&D를 위축시키는 상당히 좀 핵심적인 요인이 될 거다 올해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지금 뭐 1200원 왔다 갔다 거리는데 좀 일시적일 걸로 저희는 보입니다. 이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게 올해 한 1분기 상반기 정도. 근데 이제 역사상 저희가 1250 막 이렇게 올라간 때는 뭐 코로나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게 아주 좀 손꼽을 정도라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환율은 1200 곳쯤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올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가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최근에 당황케 하는 지금 90달러대 3대 유종 브렌트 WTI 그다음에 듀바이유가 90달러 이상을 배럴당 넘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럴당 100달러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근본적으로는 수급이 안 맞습니다. 코로나 때만 해도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는데 작년부터 이제 공급이 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유가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충분히 안 해서라고 시장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제조업도 그렇지만 이런 원유 산업도 설비 투자가 정체가 됐습니다. 그게 올해까지는 공급이 딸리게 하는 요인이라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100달러는 뭐 넘어갈 것 같고요. 조만간에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터지면은 120달러 이상도 저희들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수요 전망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 쪽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오른쪽에 이제 원유 의존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GDP 10,000달러를 생산할 때 과연 원유를 어느 정도 쓰는가? 저희가 GDP 10,000달러당 5.7배럴인데요. 이게 이제 뭐 브라질, 인도, 뭐 중국까지 해놨지만 OECD 37개국 중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구조 이게 원유를 많이 쓰는 그런 구조인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이게 만약에 유가가 오르면 유가가 내려가면 저희들한테 이익인데 한 국가 경제를 그냥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저렇게 석유를 많이 쓰면 유가가 올라갈 때 비용 상승 압력은 저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거죠. 예. 이게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가 상승할 때 이제 주요 산업의 뭐 원가 상승률인데요. 뭐 정유, 항공, 도로운송, 석유화학 뭐 이런 쪽이 아무래도 연관성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원자재 가격은 유가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최근에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민간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원자재 가격, 뭐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핵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비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러면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 리액션 하는 게 그거죠. 힘드니까 돈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좀 줄이게 되는 거죠. 아주 큰 기업들 빼놓고는. 그게 이제 당장 돈이 안 되는 분야가 이제 대표적인 게 R&D겠죠.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경제 동향 보시면 요 그림은 뭐냐면 이제 통계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매달 발표한 거를 저희가 이제 장기 시계열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기준치는 이제 100포인트라 그래서 100보다 위에 있으면은 경기가 좋은 거고 100보다 아래에 있으면 나쁜 건데 최근의 모습만 보시면 2020년 5월 이때가 이제 저희 나라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상으로 가장 안 좋았던 때고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회복세는 상당히 좀 빠르게,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경제 성장률은 작년 4분기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 2분기에 0.8, 전기 대비 3분기에 0.3, 4분기에 1.1%가 나와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간 4%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확정치가 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작년 4분기가 좋았던 거는 이제 소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죽었었다. 요게 이제 작년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소비만 좀 따로 떼놓고 보시면 요게 우리나라 그 소매 판매액 지수에서 소비의 어떤 속보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12월부터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괜찮았던 게 대면 소비보다는 오른쪽에 이제 무점포 소매 판매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인터넷 쇼핑, 홈쇼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 바로 직전이죠. 2020년 1월에 한 17%, 근데 지금은 이제 23%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이런 게 비대면 소비의 어떤 호조, 이런 게 소비를 버티게 했던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올해 민간 소비는 작년이 워낙 높았어서 작년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3.6%지만 올해는 한 2.7% 좀 떨어지는데, 작년 민간 소비도 이제 기저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면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민간 소비는 올해도 좀 회복 기조를 지속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설비 투자인데요. 지금 설비 투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IT 투자가 전체 설비 투자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의 투자가 우리나라 전체 설비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걸로. 근데 이런 반도체를 빼고 나면 사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쪽에서 어떤 생산을 증설한다든가 뭐 R&D 투자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 전체 설비 투자를 견인하고 있었다. 이게 R&D 부분에 대한 민간 쪽도 이런 양극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ICT 쪽은 괜찮아서 계속 뭐 R&D 투자가 많이 큰 폭으로 진행이 됐겠지만, 다른 부분의 투자, 다른 부분에 대한 R&D 투자는 민간 쪽에서는 크지 않았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올해 설비 투자 전체 증가율을 이제 저희가 2.7%, 그리고 작년이 9.1%인데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13대 정부부터 해서 저희가 설비 투자 증가율, 그러니까 임기 첫 해의 설비 투자 증가율과 바로 직전 정부의 설비 투자 증가율을 비교를 한 건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네. 임기 첫 해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직전 연도보다 각 정부가 뭐 떨어지더라. 지금 문재인 정부만 빼놓고. 왜 이럴까라는 걸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라는 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산업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응하는데, 아무래도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가 뭐 투자세 공제제 이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민간 투자는 그런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설비 투자는 좀 작년보다 떨어질 것 같고, 요게 저희 연구원만의 전망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올해는 설비 투자 증가율이 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설비 투자 정말 떨어진다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그 국내 기계 수주액 증가율과 자본재 수입액 증가율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는 괜찮습니다. 증가율 자체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서 요런 게 조금 그래도 설비 투자 증가율이 많이 안 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는 우리가 건설 투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는데, 하나는 토목이고 하나는 건축인데, 토목은 이제 SOC 투자죠. 정부 예산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고, 근데 올해 지금 정부 예산안 보면 SOC 투자가 많이 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 쪽은 좋을 것 같은데,
건설 투자의 한 75%가 건축이고 25%가 토목이라고 보면 이제 핵심은 건축이죠. 건축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인데 건축을 착공하기 전에 이제 허가 면적, 허가를 먼저 받는데 작년에 건축 허가 면적이 상당히 높죠. 예, 요게 가장 높았던 게 2015년인데 그게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꼽을 정도로 작년에 사실은 건축 허가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게 선행 지표라고 보면 올해는 이제 건축 쪽에 투자가 상당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이제 수도권 쪽에 주택 공급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건축 경기는 올해 나쁠 것 같지 않다. 다만 건축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나쁘더라도 건축 쪽에 뭐 미분양 문제만 없으면 건설사들의 건설 투자는 그렇게 위축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올해 좀 우려가 되지만 건축 경기 자체, 건설 투자 자체는 괜찮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수출이죠. 수출은 되게 좋습니다. 좋고요. 이게 1월 달도 나왔는데 1월 달도 나쁜 건 아니고요. 왼쪽은 수출 증가율을 우리가 분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수출 단가가 올라가서 수출이 높아진 부분이 있을 거고 수출 물량이 증가해서 수출이 올라갈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보면은 작년에 뭐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의 수출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거의 99%가 단가 때문에 그러니까 물량이 회복됐다기보다는 파란색의 수출 단가 때문에 수출이 좋았던 거고요. 저렇게 수출 단가가 올랐던 거는 이제 기저효과거든요. 2020년 수출 단가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세계 경제 회복세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 수출 단가 요인은 이제 사라지고 수출이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무역 적자가 좀 크게 나왔죠. 보통 1월 달에 무역 적자가 나오는 해가 종종 있긴 한데 올해 나온 무역 적자가 50억, 60억 1월에만. 그래서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원자재나 원유 가격이 올라서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좀 불안합니다. 무역 적자가 좀 우리 원자재 수입 때문에 많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자, 주력 품목별 수출 증가율은 뭐 가장 최근 거 빨간 것만 보시면 선박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워낙 그 덩치가 큰 그런 산업이라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나머지 부분 보면 좀 특징이 있죠. 그 뭐라고 할까? 반도체를 빼놓고는 나머지 ICT 쪽에서는 그렇게 수출 회복세가 빠르지 않다. 네. 반도체 쪽만 IC 쪽에서는 좋은 것 같고 나머지 뭐 유화나 철강 이런 쪽은 괜찮고요. 다만 자동차는 좀 불안합니다. 이게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여전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급이 그쪽 반도체가 불안할 것 같고 자동차 생산이 좀 차질을 빚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7% 연간 수출 증가율이 나왔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는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이 사상 최대치의 수출을 달성했다면 올해도 이제 사상 최대치가 될 텐데 다만 증가하는 폭은 상당히 저희가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긴 하지만 좀 낮은 수준일 거다. 조금 증가하는 그런 수준에서 수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공급망 이슈인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이게 오른쪽 선진국도 우리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단가도 올랐지만 그게 이제 2020년 1분기를 100포인트로 기준했을 때 많이 올랐죠. 미국과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그 중국과 아세안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 제품의 수출 단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슈인데요. 먼저 중국 쪽 이슈입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중국이 이제 호주산 석탄 그리고 철광석 이런 거 수입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에 호주가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에너지 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중국 산업들의 중국 내에서의 단가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산업이 이제 철강하고 화학이고요.
왼쪽에 이제 수입 단가지수 증감률을 보면 2021년, 2020년 대비 철강 쪽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화학공업도 한 37%가 올랐고, 철강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게 이제 중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배 만드는 데 쓰는 강판인데, 오른쪽에 이제 중후판 가격의 수입 단가지수 많이 올랐고, 화학 제품의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요소죠. 예, 요소 산업용, 비료용인데 우리 자동차 그 대란 그 요소수 대란이 산업용입니다. 근데 어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는데 요게 그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2020년 연간 우리가 산업용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던 물량이 한 33만 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2021년은 그것보다 넘었습니다. 산업용 요소 수입량이. 이게 이제 통관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작년에 요소수 사태가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충분한 요소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들어왔었고요. 근데 왜 가격은 저렇게 올랐을까? 예, 그거는 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매점매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나라 어딘가에는 창고에 여기 쌓여 있었던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요소 사태는 많이 좀 문제가 심각성이 좀 많이 완화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과연 여기서 끝날 건가? 그러지 않다면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원부자재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산업에서 생산활동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슈는 올해 중에도 뭐 품목을 바꿔가면서 지속이 될 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세안 쪽에서 들어오는 아까 수입 단가 말씀드렸는데 그 오른쪽부터 보시면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이 작년 아마 여름 초가을 생산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요때가 이 나라들이 확진자가 엄청 늘었던, 그러니까 아예 그 나라들에서 생산 활동을 못했던 공장이 문을 닫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전환을 한 지역이 이제 아세안 쪽입니다. 특히 베트남이 많고요. 차량용 반도체도 사실 이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최근에 베트남 쪽의 확진자가 왼쪽 그림 보면 확 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겠지만 오미크론이 빨리 끝나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발생했던 그런 동남아시아로부터의 공급망 차질 이슈가 올해도 또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고용은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이건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제 고용의 질도 같이 좋아졌을까? 그건 이제 의문부호가 뜨죠. 예. 아무튼 일자리는 코로나 이전 수주, 일자리 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가는 우리 소비자 물가 이제 3%대 후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대부분 수입 물가 쪽이라 수입 물가에서 원자재나 원유 가격 오르고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물가 상승률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이제 우려가 되는데 이거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도 한 3%대 중후반은 계속 나올 것 같고 일부에서는 4% 넘는다면 4%까지 과연 될까? 예, 3% 정도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 방향성은 다른 뭐 중요한 요인들도 많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거죠. 오미크론인데 저희가 한 달 전에 이제 연구원에서 예측했던 게 피크가 3만 명이라는데 오늘 5만 명이 넘었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2월 말 기준으로 한 10만 명 이상을 보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경로로 갈 것 같고 다만 이제 과거 우리 그 뭐 델타나 이때보다는 이게 질질 끌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한 한두 달? 예. 피크치고 또 한 달이면 또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마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이 영향을 좀 받지만 좀 뭐 희망 섞인 전망이긴 하지만 2분기부터는 많이 나아지는 국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 2.8% 정도, 작년에 4% 정도 나왔는데 2.8%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 연구원 이제 전망치 참고로 보시면 되고,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보고 계신데 한 3% 내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거의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작년에 4%였으니까 1%포인트 빠지는 그 정도 성장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하고 한국 경제를 보셨고, 이번에는 이제 올해 경제 키워드라고 할까요?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만들어낸 경제 키워드인데, 애프터 타임즈라는 건 사실 콩글리시입니다. S가 빠진 애프터 타임은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뭐 그게 애프터 타임이라는 게 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얘기하는 그런 외국 문헌도 있는데 10가지 채우느라고 S를 하나 넣어서 이런 10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대칭 경기 회복인데,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흥국 쪽이 많이 좀 성장의 회복력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많이 딸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세계 금융이나 자본시장에서 돈의 흐름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돈과 관련된 모든 부분, R&D 투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돈이 모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장의 코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 인력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게 모두 돈이 모이는 부분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간 R&D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R&D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돈의 흐름은 이제 금리 따라 움직이죠. 뭐 단순히 미국 금리가 뭐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올라가고 돈이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 기반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미국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한 1, 2년 전에 얘기했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 2%대 이상을 상당 기간 지속할 때. 근데 왼쪽 그림 보시면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 나와서 그거는 조건이 완전히 충족이 됐고요. 두 번째 조건이 실업률이, 그러니까 완전 고용 실업률, 대충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한 2%, 3% 중반 정도, 3.5 내외가 이제 완전 고용 실업률인데, 미국의 1월 실업률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4%로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그거는 외형상의 실업률이고, 뭐 신규 취업자,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상당히 고용시장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2분기, 늦어도 뭐 3분기 정도에는 완전 고용 실업률은 달성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제로 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제로까지 만들었음에도 코로나 때문에 미국 실물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합니다. 양적 완화가 오른쪽 그림인데, 미국 중앙은행이 자산을 늘리는 거를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산이라는 게 채권이거든요. 시장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채권을 삽니다. 국채도 사고 회사채도 삽니다. 모기 채권도 사고. 그러면 그 채권을 사면 미국 중앙은행이 그 미국 금융시장에 자기 달러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은 풀었지만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은 올라가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 미국 자산 규모가 한 4조 달러. 근데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1조 달러에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한 4조 달러 정도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자산을 좀 처분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4조 달러에서 이제 9조 달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한 5조 달러를 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양적 완화의 뭐라 그럴까, 끝부분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테이퍼링입니다. 양적 완화 테이퍼링이 뭐냐면, 예를 들어 미국이 작년 11월에 시장에 매달 1200억 달러를 공급을 했다면 12월에는 900억 달러만 공급하고 1월에는 600억 달러만 공급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제로가 되는 게 이제 올해 3월입니다. 저 양적 완화 테이퍼링이 끝나면 양적 완화도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때 타이밍이
하필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3월 FOMC 보통 3, 6, 9, 12에 이렇게 한 번씩 올리는데 3월부터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려갈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같이 따라 올리겠죠. 네. 이게 사실 이제 기술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 부채 투자,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생각한 투자자들의 투자,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어떤 차입, 이런 걸로 기술 기업들이 생존을 해왔는데, 근데 이때까지 저금리 상황에서는 상당히 기술 기업들한테 좋은 여건이었지만, 저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특히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4번에서 1% 정도까지, 0%에서 1%까지 올릴 거라는 게 한 몇 달 전에 전망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5, 6번도 올릴 거다. 이런 이제 좀 금리를 빨리 올릴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기술 기업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신흥시장인데요. 신흥시장의 그 왼쪽은 이제 아까 맨 앞에서 제가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 차이를 말씀드렸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최근에 많이 줄었다는 거고, 신흥국의 문제는 이제 금리 때문에 선진국들의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신흥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올 가능성, 그리고 신흥국 실물 경제 자체의 어떤 성장성이 많이 낮아지는 그런 두 가지 조건으로 쌍둥이 적자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경상수지 쪽에서,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쪽에서도 적자가 생기지만 재정수지 적자, 정부가 워낙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푸는, 요게 가장 우려가 되는 국가가 지금 이제 터키하고 브라질입니다. 지금 브라질은 건전성 지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IMF가 작년 10월에 예측했던 거라, 그리고 좀 IMF는 이런 불안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편이라, 실제로는 저거보다 많이 좀 나빠져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신흥국 쪽에서 과거에 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가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주가가 폭락한다든가 환율이 갑자기 점프한다든가 금리가 오른다든가 신흥국 쪽. 근데 우리가 이제 OECD 선진국인데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금융시장이 더 민감해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또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비약을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겠죠. 왼쪽은 이제 최근에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AI 이런 쪽에서 대기업들의 어떤 R&D 물리적 공간이 우리나라를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고급 인력이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고. 실제로 이제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연구개발업 쪽에서 다른 나라로 해외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고 있죠. 저는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게 어떤 선진국 중심의, 그리고 지금 기술 변화가 대부분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쪽의 국내 R&D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자, 이거는 엔데믹 얘기입니다. 뭐 엔드게임이라는 건 영화 제목이긴 한데요. 엔데믹인데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은 좀 떨어지는 분위기고 독일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지금 피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게 유행이 되게 짧아요. 예, 한두 달.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미인데 그 한두 달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런 기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중국 경제 불안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세 마리 회색 코뿔소라는 거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 부채,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그리고 그림자 금융, 뭐 지방 정부 부채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아마 추석 때였을 겁니다. 그때 이제 헝다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부분, 그래서 왼쪽에 이제 중국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외평세 가상금리와 비슷한 건데
어떤 국가에서 이제 해외에다가 채권을 발행할 때 리버 금리에다가 뭐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을수록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고 그 나라 자체의 어떤 리스크가 커진다는 건데 작년에 헝다그룹 사태 때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죠. 예, 금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실제로 주요 국조의 기관들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성장률을 뭐 한 2, 3개월 사이에 엄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불안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나라 얘기인데 한국은행이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게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움직였어요. 먼저 움직였고 지금 아마 1.75 정도 와 있는데 지금 올해 말이면은 한 2%까지는 1.75가 아니잖아. 1.25 정도인데 올해 말이면 한 2%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이게 이제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하는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많죠. 너무 빨리 올리는 거 아니냐.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소비인데요. 소비 성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국민지원금이 지급됐을 때는 소비가 좀 반짝반짝 오르는 그런 국면이 있는데 전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비를 상당히 좀 줄이는 그래서 이건 안 쓰는 거죠. 그냥 가게들이 가능하면 여전히 좀 불안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경기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왼쪽 보시면 이제 아까 동행지수순환 변동치를 보여드린 장표가 있었는데 금융위기 때도 보면 바로 올라가지 않죠. 왼쪽 그림에. 근데 코로나 위기 때도 저러지 않을까. 저게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국면, 요기를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마 올해 1분기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역시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가장 힘든 구간은 지금 피크를 치는 지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겁니다. 경제 고통 지수는 실업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건데 최근에 저희 요 2022년 그러니까 올해께 요거 보고서가 나갈 때만 해도 5.6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6 이상으로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뭐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업률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게 이제 서민들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만약에 끝난다면 올해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경제 쪽에서의 화두는 뭘까? 이걸 겁니다. 성장률의 하락. 근데 지금 성장률의 하락을 뭐 모든 기관에서 대부분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원인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피크를 쳤고요. 이게 계속 빠르게 그것도 떨어지는 게 가장 빠르게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확확 내려가는데 뭐 일부에서는 10년 후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보다 아래에 있을 거다. 근데 그게 그냥 허풍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도 거의 비슷하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 노동력의 부족을 커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은 뭘까? 나머지가 이제 자본하고 TFP인데 자본 투자는 좀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TFP라는 게 이제 R&D죠. 기술 혁신. 그 부분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노동 쪽에서 까먹는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우리나라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큰 의미에서 제가 좀 제시를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까지 과연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경제 그다음에 삶의 어려움 그다음에 뭐 취약계층의 어려움 이런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단기적인 이슈죠. 그리고 중장기적인 이슈는 우리나라 어떤 과학기술의 능력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역할 이런 파트가 있다면 과연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어딜까? 아무래도 전자겠죠. 예, 여전히
그쪽에 국민들의 관심이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민간 기업들은 올 한 해까지도 R&D 투자가 그렇게 빠르게 확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역시 투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R&D 기술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그다음에 그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급망 이슈. 이게 사실은 어떤 기술 확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은 지속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 R&D 투자밖에 없다. 근데 정부 연구개발 사업, 공공 R&D도 그렇고 민간 R&D도 그렇고, 과연 민간 R&D에서 우리가 반도체 빼놓고 성과가 있었나? 정부 연구개발 사업도 그렇고요. 과연 투자가 충분한 성과를 내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10가지 경제 키워드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좀 짤막하게 그 대응 방안이랄까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대칭 회복, 그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 그다음에 쌍둥이 적자. 요거 핵심은 R&D 투자가 이제 선진국 중심이 될 거다.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쪽으로 다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엔데믹 얘기에 있어서는 올해가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 이제 모든 사회 내 분야들이 방향성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많은 성장 동력들이 제시됐지만 그중에 옥석을 가리는 그런 과정들이 올해 나타날 거다. 그런 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쪽에서의 위기는 사실 이제 우리 주력 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텐데, 안 터지길 바라지만 만약에 중국의 버블이 터진다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R&D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 반도체 대기업들만 해도 우리 반도체 수출의 한 절반 이상이 사실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 쪽에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테일러룰이라는 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건데, 역시 뭐 또 말씀드리지만 기술 벤처 기업들한테는 타격입니다. 금리 올라가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이 한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가. 그리고 나머지 이너셜 이펙트와 그다음에 마일드 리세션, 그다음에 이코노미 비주얼 인덱스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올해도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장률 떨어지는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은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믿을 거는 생산 요소 중에 이제 기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그 R&D 투자가 혁신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R&D 투자가 잘 돼야만 방향도 맞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성과도 충분히 내야지만 우리가 그것이 이제 고품질 지식 재산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기술 혁신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 전망을 상세히 분석해서 설명 주신 것 같아요. 과학기술계에서 역할과 과제들을 던져주셨는데 큰 차원에서는 연계활동 위축 가능성을 포함해서 몇 가지 주요 과제들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정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전문가 3분 모셨습니다. 각 패널분들께서는 한 7분 정도 토론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아사이언스 김민수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전문가 3분 모셨습니다. 각 패널분들께서는 한 7분 정도 토론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아사이언스 김민수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아사이언스의 김민수 기자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고요. 동아사이언스에서 동아일보와 함께 이 데일리 온라인 뉴스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키스텝 수요 포럼에 이 토론자로 좀 나와달라고 했을 때 조금 당황을 했던 게 뭐냐면, 오늘 주제가 이제 2022년 경제 전망과 과학기술 분야 대응 전략이라는 굉장히 좀 너무 거창해서 제가 이걸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2022년 경제 전망 방금 이제 주한 실장님께서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 어렵다, 뭐 이런 걸로 요약이 될 것 같고요. 그 과학기술 분야 대응 전략과 2022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접점을 가져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결국엔 좀 돈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 실장님도 R&D 비용에 대한 위축 가능성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결국엔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R&D 비용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게 가장 큰 타격을 입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 문제를 좀 고려하면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 40대 청년 세대가 들으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40대인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1999년에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이때는 다 아시다시피 그 IMF 위기를 겪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 2022년인데, 매년 이제 한 차례도 저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 계속 저성장 기조가 유지됐던 것 같고요. 좀 찾아봤더니 이제 최근 10년간 통계청 조사 자료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연간 경제 성장률이 4%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2020년은 0.9%였고요. 작년에 그나마 좀 4.0%로 회복한 거는 사실 2020년의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좀 보이고, 아까 뭐 발표에서 나왔지만 IMF도 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0%로 잡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2%에서 한 4% 왔다 갔다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뭐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는데, 그러면 그 재밌는 건 이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20년간 계속 저성장, IMF 이후 계속 저성장 기조가 유지됐는데, 올해, 그러니까 최근 5년 사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게 R&D, 국가 공공 R&D 예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찾아봤더니 뭐 키스텝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2000년에 R&D 비용이 122억 달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 R&D 비용이죠. 이게 뭐 한 14조 원, 15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물론 뭐 20여 년 전이지만, 그러니까 2000년에 뭐 14조 원 정도였는데, 2020년에 이제 788억 달러로 이제 거의 뭐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 100조 원 가량이 이제 민간과 공공 포함해서 국가 R&D 비용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경제는 어려운데,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이 많지는 않은데, 과학기술에는 민간과 공공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R&D 비용이 늘어났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규모 자체만으로도 한 5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기초연구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죠. 증액을 했고, 물론 이제 기초연구에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결국엔 페이오프 할 거라는 기대감,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기대감을 떠안고 투자를 그렇게 늘려왔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뭐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뭐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이쭉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해서 최근 20년간 이렇게 보면 저성장에 이루어지면서 R&D 비용은 늘어났는데, 그만큼 과학기술이 국민들에게 체감적으로 큰 역할을 했느냐라는 걸 따져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각 정부에서 했었던 이제 R&D 기조 전략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의 탓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저성장 기조의 과학기술의 역할은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서포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처럼 기초연구를 증액을 해서 나중에 위기가 생겼을 때 정말 R&D 투자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씨앗을 뿌리느냐 이런 이제 갈등 그런 가치관의 충돌들이 좀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출범하면서 저희 생각에는 5G 상용화라는 게 기억에 남고요. 소부장 사태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이제 탄소 중립, 뭐 에너지 전환 이런 쪽이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거의 뭐 올해 100조 원 정도로 뭐 20, 30%씩 늘어왔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과학기술계는 특히 이제 뭐 공공 분야를 제가 말씀드린 물론 이제 민간 분야도 있겠지만 어떤 존재감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해왔나라는 걸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빠졌죠. 제가 말씀을 아까 예를 못 들었는데 이게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뭐 어떤 게 있었냐를 다 따져보면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우리 세금으로 R&D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런 위기를 극복했구나라고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일례로 따져보면 뭐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이 정부 범정부 그 백신 개발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계속 이제 국민들에게 이 저기를 했죠. 그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지는 못했고요. 지금 이제 오미크론 팬데믹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경기와 경제 성장에 따른 그 22년간 경제 성장은 굉장히 제가 체감하기에도 침체되어 있었고 저성장 기조였는데 정부와 민간의 R&D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늘어난 만큼 뭐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학기술의 좀 반성 그리고 요런 이게 어떤 데서 이런 문제들이 기인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다음에 이제 위기 상황에서 또는 경제 저성장 기조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좀 분석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기 상황에 따른 응개발 대응에 대한 적절성 부분들을 좀 한번 분석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널 모셨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우기훈 교수님. 건국대학교 우기훈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원래 뭐 주원 실장님 저 발표 자료는 저희들이 강의 때 참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가공도 해가지고 쓰고 하는데 굉장히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주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거시경제 전망 중에서 몇 가지를 조금 보태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통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본래 이제 이 통상 문제가 올해는 뭐 대부분이 이제 큰 이슈로, 주제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라든지 디지털 무역, 환경, 이런 것들이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는 주제 발표에 조금 나왔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하고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무역 쪽이 이상 징후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특히 이제 무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2008년 기점으로 굉장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중후장대한 산업을 통해서 이제 수출 입국을 달성해 왔다 그러면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작은 혁신적인 품목들이 수출 전면에 나서게 됐죠. 작고 뭐 우리가 단소하다고 그래야 기술적인 단소한 품목들, 뭐 반도체가 이제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수출의 흑자를 누리게 된 거는 그런 품목이 전면에 서서 지금도 이제 반도체는 계속
그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즘에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항상 흑자국인 줄 알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않고 우리가 그 흑자를 달성하게 된 것은 우리가 1962년도에 이제 수출을 시작하고 나서 그 삼저 시대 1986년도에 그 잔저세제가 있으면 한 3년 정도 흑자를 하다가 그 삼저 현상,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 뭐 그 환율 문제, 그다음 그 저유가 이런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요행이 우리가 수출에 흑자를 달성했는데 그 요소가 없어지니까 그대로 그냥 또 마이너스로 가면서 1997년도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그 이상지수라는 것이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작년 12월에 우리나라가 5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적자를 봤습니다. 근데 그 적자를 본 게 2008년도에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게.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그게 일시인 줄 알았는데 1월 달에 거의 그냥 이게 48.9억 달러.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가 그 적자 폭이 더 그냥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도 나온 그런 용어, 우리도 이제 드디어 이제 쌍둥이 적자에 그 무역 수지 적자하고 재정 수지 적자가 이제 그런 어떤 공포의 그런 모습이 어른거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삼저 시대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뉘앙스는 다릅니다만은 그런 금리가 낮아지고 유가가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마치 이제 옛날에 우리가 1980년대 중반에 누렸던 그런 삼저 시대 비슷한 그런 현상이 되면서 재미를 우리가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근데 그게 일순간에 또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고 근데 뭐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그 유가도 이제 9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삼저 시대가 이제 기반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곰곰이 따져보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선방을 지금 하고 있죠, 수출은 선방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결국엔 적자가 어디서 났냐 하면 수입에서 난 거죠. 수입이 너무 많이 우리가 이제 확대가 되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그런 원흉이 어디냐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3대 에너지입니다. 3대 에너지. 그럼 3대 진영은 석유, 가스, 석탄이지 않습니까? 그런 석탄인데 1월 달에 보면 그 수입량이 2배로 늘어서 전년 대비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제조업은 그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수입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수입이 왜 이렇게 이제 많이 악화됐냐 하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수입 규모를 줄여야죠. 그 줄였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법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꾸준히 이제 새로운 품목으로 구상하고 있는 신성장 품목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는 아예 우리나라의 뭐 수출의 한 26%를 차지하니까 그 독보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친환경차라든지 OLED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까 우리가 2008년도에 그런 수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술 혁신으로 기반한 품목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수입이 늘어나는 거, 에너지원 수입이 늘어나는 그 부분은 뭐 탈원전 정책을 뭐 좀 손을 본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어떤 수요 자체를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해법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R&D 성과를 우리가 측정하는 부분에서도 그 수출 성과를 좀 이제 지표로 쓰는 그런 방법,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측정 지표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뭐 7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디지털 무역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디지털 무역이라는 거는 뭐 그 지금 그 개념이 굉장히 확대돼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디지털 무역이라는 거는 전자상거래를 디지털 무역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 대표부의 이제 무역 개념을 보면 그 디지털 무역의 개념이란 게 전자상거래뿐만 아니고 전자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괄적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이동이죠, 데이터 이동.
그러니까 디지털 무역이라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자 상거래 플러스 데이터 이동 이걸 갖고 디지털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스마트 제품들이 이제 굉장히 급증하면서 스마트 제품 정의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정보를 스스로 생성하는 능력을 가진 제품을 다 스마트 제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의 국제적인 이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그 교육도 이제 활성화되고 교육을 활성화됨으로써 이제 그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무역 자유화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다자간 무역 협정은 없습니다. WTO 같은 거. 근데 개별 협정에 이제 디지털 무역 자유가 조금씩 녹아 있죠. 녹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자유롭게 플로우가 국경 간 플로우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특히 이제 보면은 그 다자간 협정에 대한 움직임은 작년에 이제 보면 이제 디지털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동반자 협정, 뭐 데파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슬슬 이제 좀 가입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저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디지털 무역 협정은 사실은 저게 여러 가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자상거래 원화라든지 데이터 이전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 그는 그 핀테크 신규설 분야 이런 것들과 또 AI 부분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걸 갖다가 이제 무역 디지털 무역의 차원에서는 이걸 갖다 좀 더 연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해법을 찾아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이동의 이제 확대라는 것은 지금 어떤 교육의 확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어떤 기반으로서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문제. 그 우리가 CBAM이라고 그러죠. 카본 보드 어저스트먼트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거는 그 이슈화된 게 이제 작년 7월에 이게 이제 CBAM 입법안이 이제 EU에서 발표가 된 거죠. 발표가 됐는데 그냥 당장 뭐 금년에는 우리가 그 시행되는 건 아니고 내년에 부터 이제 과도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3년 동안.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시간 때문에 뭐 간단히 이야기 드리자면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그리고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소기업들 문제죠. 중소기업들. 그 중소기업들이 이런 어떤 CBAM 체제에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걸 갖다 놔두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제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환경 아까 말씀드린 환경 디지털 무역 그런 이슈에 이제 핵심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윤호식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연구로 금년부터 새롭게 출발한 윤호식입니다. 지금 우리 주원 박사님께서 경제적 관점, 경제적 국면을 팩트 중심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위에 앞에 패널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보다는 좀 우울하고 좀 암울한 그런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환기의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 과학기술계의 현상 그리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그 안 좋은 각종 데이터들 이거를 어떻게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패널을 좀 토론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아마 대전환이라는 용어가 아마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환기에 우리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을 하고 변화를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이 침체돼가는 경제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환기에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문제,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디지털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이 디지털 기술 혁명으로 인한 많은 변화들, 각종 경제구조, 사회구조 모든 면에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데이터청이라는 정부 기구도 새롭게 만들고 또 지금 현재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패권 국가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변환되지 않는다면은 이 디지털 대전환기에 우리가 경제적 침체기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가 한 8위 정도 되고 GDP 기준으로는 지금 세계 한 10위 경제 강국으로 지금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G5 정도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우리 과학기술 중심 사회가 되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겠다 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주원 박사님도 여러 경제 팩트들을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R&D 이노베이션을 통한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도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전 글로벌적으로 메가 트렌드가 우리 주원 박사님 발표도 해주셨지만 지금 기술 패권 경쟁이라기보다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지금 촉발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 기술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팍스테크니아 시대의 이제 기술 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기술 혁신 체계 즉 NIS 고도화 전략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고도화 전략에 의거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R&D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정부는 미래 전략 기술을 획득해야 된다 하면서 전략적 분야의 R&D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공 우주부터 해서 한 10개 정도의 전략 분야를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 R&D 시스템도 지금 가장 정부 관점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새롭게 미국의 달파형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새롭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스템 변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임 체인저를 확실히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도전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이 실체를 파악해서 게임의 룰을 우리가 설정을 한다는 그런 역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룰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국제 표준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초인류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을 우리가 리딩을 해 나간다 그러면은 즉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 한 10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 박사님이 발표하신 이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극복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들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 첫 번째 그 웨이퍼 들고 사진 찍으면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CEO들 불러다가 강제로 팔 비틀고
협박하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 트럼프 정부에서 퍼스트 아메리카 이런 전략이 그대로 승계되고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국제 경쟁, 전쟁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 R&D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정부는 지금 국가 R&D로 한 30조, 그다음에 민간에서 투자하는 게 한 70조.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100조 R&D 시대가 됐다고 다 얘기는 하는데 과연 진짜로 경기 침체에 따라서 민간 R&D 70조가 축소되고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은 지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 R&D를 좀 확대해 줘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R&D는 연구자 중심의 R&D로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자율과 책임의 그 개방형 국가 R&D, 기획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디어가 좋고 창발적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장기 연차 평가 없이 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또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연구자 중심의 R&D를 좀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는 지금 이제 정부 한 25개 출연 연구 기관들이 이제는 이제 국가 미션형 R&D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각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PBS 때문에 단기 연구, 단기 성과에 지금 매몰돼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세계 진짜로 최초, 최고, 유일한 그런 초격차 기술 개발,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과거 패스트 무버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적 연구,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다 국가 미션형 R&D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양자기술, 그리고 뭐 항공우주, 반도체 이런 미래 전략 기술 중심으로 국가 안보, 또 미래 먹거리 이런 기술 안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R&D를 국가 미션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R&D 투자는 많이 하는데 국가가 뭐 성과가 얼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이 문제는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R&D로 인해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 국가 R&D가 기술 이전이라든지 산업화 이런 시스템으로 활성화되고 사회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미션형 R&D로 전환이 됐을 때는 국민들도 이제는 R&D의 필요성이라든가 R&D가 긍정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구나. 그러려면은 지금 현 시스템으로서는 안 되고 좀 혁신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가 관리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저는 국방안보, 이 안보 분야는 가장 국가를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안보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경제와 직결되는 이 에너지 안보가 확보되지 않는 한은 경제 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민들을 먹이고 국민들이 먹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이 기본적인 먹거리 식량 안보가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암만 국가가 잘한다고 해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줄 수 없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가 R&D는 국가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이런 R&D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라운드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D 혁신 시스템 전환 관점에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뭐 여러 말씀 주셨지만 장기 연구 환경 이런 구축도 중요하다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패널 세 분 말씀 다 드렸고요.
아마도 그 분이신 그 주원 실장님께서 한번 의견 한번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플로어를 통한 질문과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후에 한국 경제의 문제, 모든 게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특히 이제 기술이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기서 과연 과학기술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저도 뭐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이제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전체를 보면 과연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을까? 예, 잘 따라가고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직은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고 카피하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레벨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또 어떤 분야는 점점 좀 격차가 벌어지는 분야도 생기는 것 같고, 과연 우리 정부 연구개발 사업도 그렇고 민간 기업들도 그렇고 그거를 상당히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에서 이만큼 읽어냈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수한 인력들도 많고 현장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이런 자리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희망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키스트의 손병호입니다. 오늘 주원 시장님과 세 분 패널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서 아마 올해가 이 경제 위기,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 극복, 또 민간 R&D 투자의 어떤 그 저하,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걸로 들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국가 R&D가 총 R&D가 100조 원 시대가 됐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또 민간 R&D 위축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정부의 어떤 그 소위 말하면 민간 기업에 자금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 정책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기존에는 이제 민간 R&D 투자가 뭐 위축된다, 경기가 어렵다라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R&D 자금을 막 기업들한테 쫙 뿌려주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민간 R&D 투자가 위축되는 거를 좀 정부가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민간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R&D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수요를 견인하는 좀 혁신 정책이 강화돼야 되겠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현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 좀 약간 했었는데 지금 좀 지지부진하지만 어떤 그 기술 개발 제품의 어떤 공공 구매, 혁신 조달 관련된 걸 강화한다든지, 또 R&D 조세나 금융 쪽을 좀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또 민간 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이 신기술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게 전환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그 디맨드 사이드에서 이노베이션 팔리시를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우리 민간 기업들의 향후에 R&D 투자 활력을 높이는데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부 R&D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예를 들자면 뭐 우리 그 기술 패권 대응하는 거라든지 국가 안보 관련된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난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그 대기업에 비해서 지금 우리 산업이 지금 탄소 중립하고 디지털 전환 때문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산업구조 전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R&D 측면에서도
어떤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과 그 에너지 전환 관련돼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민간 투자가 저하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작은 공급 위주의 좀 정책에선 벗어나서 좀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마 코멘트에 가까운 것 같고요. 혹시 기업 차원에서 수요 견인하는 그 정부 역할 관점에서 한번 그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기훈 교수님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우리 그 이노베이션 이제 모델이 우리가 디맨드 풀, 뭐 테크놀로지 푸시형, 뭐 우리가 항상 학교에서 하는 얘기들인데 하나 사례를 들자면은 지금 그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R&D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그런 걸 만들고 그런 게 너무 이제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게 이제 뭐 표준이나 이런 걸 갖다가 딱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떤 모형을 아키텍처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기업의 활동들이 그냥 나열식으로 아주 분리된 어떤 하나하나의 기술들을 갖다 흩뿌려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냥 저는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걸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확실하게 ISO의 어떤 기반을 딱 가지고 뭐 사잼의 기반이 있다든지 우리 그런 식으로 이제 기반을 딱 가지고 그런 어떤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다급한 어떤 뭐랄까 뿌리가 없는 그런 어떤 개발 그걸 갖다가 다시 현장에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이 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게 이제 기술 그 사회과학적인 어떤 부분하고 기술공학적인 기술하고 어떤 접합 부분에서의 그런 로직이 강화된 어떤 그런 어떤 모델들이 기업에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기술 위주로 그러니까 맨날 공장에서 이제 공학기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머무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원장님. 저는 오늘 들으면서 주원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금년도 경제 전망을 쭉 하시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다시 좀 분석해 주시면서 R&D 투자 위축을 좀 많이 전망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큰 매크로한 측면이고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영역이 저는 많이 프론트엔드 쪽으로 옮겨져 왔고 또 아까 뭐 디지털 대전환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이고 또 아까 우리 우기훈 교수님이 탄소 국경 조정수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절박성을 기업이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매크로한적인 측면에서는 위축이 될 거로 전망이 되지만 좀 구조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기업 이전은 R&D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미래를 좀 개척해내기 어렵겠다는 절박한 의식이 좀 커져서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좀 분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는 R&D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제 당분간 올해나 뭐 길면 내년까지도 이제 많은 기업들 아주 정말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기업들 빼놓고는 대부분 R&D 투자가 이제 돈의 문제에 다 걸려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중견이나 중소기업 쪽에서 R&D 자금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세제 혜택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디지털 전환이나 그린 전환, 뭐 탄소 중립 그런 이슈들이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제 그린 전환도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디지털 전환 쪽에 새로운 시장을 자기가 들어가서 그걸 이제 부가가치를 뺏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게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제 많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서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름을 들어 알만한 기업들은 합니다. 투자하는데 나머지 99%의 기업들은 그거를 하기가 아직은 최소 올해 안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기업들 설문조사를 이제 한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메뉴 자체를 갖다가 이제 정부에서 다 정해놓고 이제 기업들한테 그 메뉴를 뭐 먹을래 하고 이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게 이제 테크놀로지 푸시형이죠. 그 경우 어떤 R&D 기관이 중심으로 그런 기술을 갖다가 그려놓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성과하고 관련이 없는 R&D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뭐 필요도 없는데 ERP를 막 갖다가 막 구축을 한다든지 그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맨드 쪽에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역량 문제가 있겠지만 좀 그런 식으로 전환도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건 김민수 기자님이나 또는 그 주원 시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 R&D 투자가 해외로 이동하는 추세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것이고요. 개방형 혁신의 한 방편인 것인지 아니면 혁신 역량의 유출로 봐야 되는 것인지 혁신 역량의 유출이라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좀 어렵죠. 네.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김민수 기자님. 네. 예, 제가 기자로서 뭐 통쾌한 해법이라 이런 걸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기업의 해외 R&D 투자는 제가 그 과학자, 연구자 그리고 정책가 분들을 취재하면서 경험하고 들은 바로는 대기업은 끊임없이 그 신기술과 인재에 대해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성장의 동력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뭐 개방형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는 제가 10여 년 전부터 들어왔던 얘기고 특히 이제 바이오나 이제 첨단 뭐 혁신 산업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개방형 이노베이션을 하고 싶어도 국내에서 투자할 기업이 없다. 특히 뭐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부족해서 또는 기술의 역량과 퀄리티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이 기술 생태계에서 뭔가 끄집어내서 대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긴 하는데 사실은 소부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소재 부품 기업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하고 있지만 대기업 시장에 그리고 전체 글로벌 경제에 끼어들기에는 신뢰성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안 써줬다. 그래서 소부장의 일본의 공세에 그대로 이제 그 우리가 노출된 약점이 노출된 그런 문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가장 좋은 기술과 가장 좋은 인재를 쓰려고 하는 건데 그럼 국내에도 그게 있어주면 좋은데 대기업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인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재 얘기가 오늘은 좀 많이 빠져 있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옥석을 분명하게 좀 잘 가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과기부나 이제 산업부 이런 부처 쪽에서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온라인 통해서 질문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한테는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 질문과 코멘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네. 주원 시장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도 그 주원 시장님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유가 인상으로 따라서 뭐 하여튼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뭐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그런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발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또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이런 영향이 있긴 하지만 정부 재정이 하여튼 수입이지 않습니까? 세금이 많이 거쳐서 그런 어떤 수입이 많이 거친 거에 대해서도 어떤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리 인상과 유가 인상 뭐 여기서 다루는 인거 외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경기가 지금 보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질문인데 여기 이제 과학기술계 주시는 시사점에서 마지막 그 장표에 주셨는데 그 엔드게임 뭐 엔데믹 얘기하시면서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그 신성장 동력의 어떤 범위와 조정이 있을 거라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왜 신성장 동력의 조정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민지원금 정부의 재정 지출 면에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누가 생각해봐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저희 작년에 경제 성장을 보면 이제 좋았던 분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 보면 분명히 이제 경기에 플러스 요인을 미치는 거고요. 재정 수입은 당연히 이제 작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세 수입이 워낙 많이 걷어들여서 말들이 많은데 그건 마이너스 영향입니다. 마이너스 영향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통상적인 경기 사이클상에 뭐 경기가 나빴던 그런 국면이었다면 이런 것이 이제 경기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국민지원금 뭐 이렇게 추경 편성하는 게 몇십 조 되지만 그게 금액은 크더라도 사실 전체 경기를 크게 변동시키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나 지원금 쪽이 일시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작년과 그리고 재작년에 어떤 경기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주된 요인은 아니었다. 주된 요인은 여전히 코로나였고, 그러니까 정부가 뭐 재난지원금을 푸는 것도 사실 그게 보완이지 그 자체로 경기의 방향성을 바꾸거나 큰 폭으로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만, 근데 올해는 얘기가 좀 틀릴 것 같아요. 이제 뭐 정치 얘기를 하기 좀 그러지만 뭐 몇십 조 지금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과연 이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쓰면 그게 만약에 추경으로 돼서 경기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금 사실 이제 정책당국, 경제부처들이 관심을 쓰는 게 사실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라 그 돈이 풀렸을 때 인플레이션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실물 경기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올해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성장 동력의 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옥석을 가리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도 사실 금융위기 이전 그리고 금융위기 기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성장 동력들이 막 제시되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었는데 뭐 몇 가지 다 떨어져 나가고 각국 그리고 주요 정부들이 집중하는 분야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이라고 다 디지털 전환에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AI라든가 이런 아주 협소한 분야로 어떤 신성장 동력을 좀 집중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네. 예, 최근에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시고 다시 시스템에서 다시 주원 실장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또 이 분석에 기반해가지고 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시사점 마지막 쪽에 있는 우리 공급망 불안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뭐 그린 전환 이런 게 이제 큰 지금 이슈인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뭐 이 우크라이나나 대만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문제, 그 다음에 오늘도 많이 언급됐습니다만 뭐 유가라든지 뭐 석탄, 그다음에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또 뭐 이런 돌출 변수들 이게 또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경제 전망치도 상당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 발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최근에 특히 이제 오늘도 좀 언급이 됐는데 이 글로벌 기술 패권 이런 게 굉장히 크게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 또
역할이 굉장히 뭐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앞에 이제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TFP 이게 좀 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좀 이 과학기술의 역할, 이 기술 혁신의 역할 이런 쪽이 조금 더 좀 내용에 강조돼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어떻지 않은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주원 실장님께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좀 이제 이런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그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가 더욱 앞당긴 이 IT 그 혁신 테크 산업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존에 쭉 이끌어온 주력 산업들, 그리고 뭐 서비스 산업들 이런 좀 큰 분야별로 해서 이제 좀 우리가 특히 조금 더 이 시점에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거나 아니면 좀 강조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듣고 싶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작년 12월부터 이제 좀 이 무역 적자 12월 1월 인데 이게 이제 앞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이제 에너지 원에 대한 이 가격 인상이라든 이런 부분이 큰 어떤 요인이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초래했다 이런 얘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작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단기에 뭐 어떻게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적자 구조 상당히 또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우려도 있는데 물론 겨울이 지나가지고 조금 좀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실 뭐 질문을 하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어디다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지금 우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은 사실 이제 에너지 적자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선진국들 특히 선진국에서도 제조업 비중이라든가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가는 일본과 독일이 그나마 높은 편인데 그 나라들보다도 제조업이나 특히 중화공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금융위기나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수출이 동력이 돼서 많이 우리가 성장률이 높았던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중화공업 구조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그럴 타이밍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형 경제산업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 그거를 안 바뀌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위기 이후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만약에 철강하고 화학산업이라면 사실 선진국들은 그 두 개의 기초소재 산업이긴 하지만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들이 남아있고 하이테크 쪽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궤도 쪽으로 다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철강과 화학이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그다음에 저기술 쪽은 우리가 좀 과감히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야 될 쪽은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쪽에서는 자율주행일 수도 있고 미국이 앞서가는 그런 IT 쪽 기술일 수도 있고 우리도 그쪽으로 점점점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제조업 쪽에서 우리가 투자를 집중적으로 민간 쪽에서는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쪽은 이제 에너지인데요. 원래는 이제 한 작년 가을만 해도 올해 1분기 유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는 저희도 그렇고 뭐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줄은 몰랐다. 이게 지금 꼭 에너지를 떠나서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도 보면은 생산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그렇고 글로벌리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그러니까 투자가 그러니까 공장이 되고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아직 다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에너지 쪽에서도 그런 쪽에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에너지 쪽 가격은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크라이나라는 변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미국 쪽에서는 지금 셰일을 한 것 같아요. 느낌은. 셰일 쪽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좋아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그렇다면 에너지 쪽 이슈는 상당히 좀 오래 갈 수도 있겠고 그러면 무역 적자가 우리가 연간 10억 배럴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10달러만 올라도 배럴당 100억 그냥 앉아서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100억 달러가. 그러면 상당히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지금 그 윤호식 전문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좀 남겨두셨던 것 같아요. 추가 말씀.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선이 28일 남았더라고요.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어제까지 세 후보 그러니까 이제 여야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과학기술정책 토론회를 저희 과총에서 주관해서 쭉 개최를 했고 이 여야 후보들이 경제 비전, 경제 정책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고 이제 과학기술 정책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면은 오버랩되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경제와 과학기술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즉 전략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이런 경제와 과학기술은 이제 선순환 구조 상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세 후보 이제 과학기술 정책 쪽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이제 다 나오는 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경제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국가 국정 우선순위로 설정을 하겠다.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도구가 아닌 이제 주요 인자로다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R&D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민과 관이 수평적 거버넌스를 형성을 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공생관계로 가야 된다 하는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 거버넌스 문제, 조직 문제가 지금 과거 YS 정부부터 지난 30년간 5년 단임제 정부 동안에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계속 바뀌었어요. 안 바뀐 정부가 없어요. 그런 이 정권을 초월하는 그런 안정성과 쉽게 얘기해서 이 지속성 이거는 R&D가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지속성이고 장기거든요. 그런데 거버넌스가 자꾸 변경되고 바뀌고 과거에 우리 키스텝도 스테피와 합쳐야 된다. 이합 집산의 문제. 이 상당히 과기계를 스트레스 주고 과기계를 피곤하게 하는 이런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낭비하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이제는 조금 이 지도자 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다가 또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 거버넌스 문제도 거의 여야 후보들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보면은 과학기술 정책 이슈도 보면은 여야 구분 없이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 이 위축이라든지 경제적 축소 문제가 과학기술적 관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지도자들, 이제 역량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회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해 주신 주원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토론해 주신 김민수 차장님, 우기훈 교수님, 윤호식 전문위원님 감사드리고요. 포럼 준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미 있는 제안들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제 전망을 통해서 이 과학기술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또 기대도 많이 클 것 같습니다. 또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새로운 무역 환경에서 R&D 지원을 좀 강조하신 패널분도 계셨고요. 또 R&D 정책 방향성에서 자율과 책임을 또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신정부에 맞추어서 5년 단위 과학기술 기본 계획하고 또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을 이제 수립할 시점입니다. 저희 키스텝에서도 이제 사전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주신 의견들이 그 주요 계획들의 방향성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그 수요 포럼은 매월 두째 주에 수행되는데요.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3월 16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그때 이제 겹치는 과정이어서 좀 조정되었고요. 주제는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외교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요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